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이 밝았네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한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말 휴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월가 펀드 매니저 흉내를 내는 듯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이렇게 쉬면서 더 충전을 해서 여러분들과 더 좋은 모습으로 2023년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끝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고 미국 시장이 26일까지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들을 정리해보고 과연 연준이 침체되기, 경기 침체를 원할 것이냐,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되도록 일부러 유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한마디는 오늘장 한마디. 연준은 침체를 일으키길 원할까? 경기가 꾸준히 확장하길 바랄까? 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많은 다수들이, 그리고 다수의 대중들이 경기가 하강할 것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와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는 나쁠 때는 더 나쁜 것들이 레이더에 더 잘 잡히고 좋을 때는 좋은 것들이 레이더에 잘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나쁘지만 좋을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볼까요? 연초 21년도 초만 해도 22년도 초만 해도 21년도 초가 가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올해 연초가 아니고 작년 연초.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IT 기기들의 판매나 이런 것들을 봐도 어마무시하게 판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은 무엇이죠? 지수 고점, 주가 고점이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고, 한국의 대표 주식들도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IPO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주식시장에서 끌어갔죠. 그리고 남은 현재의 상황은 그들에 의한 배신감, 이런 정도로 현재의 상황들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신감을 넘어서 절망 가운데 있죠. 거래량도 아주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가 더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바는 11월 거쳐 12월 달 들어서면서 면면이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월까지는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하락이었습니다. 그때는 내용이고 뭐고 볼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격들이 다 하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12월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26일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보다는, 미국은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를 정말 많이 갑니다. 이때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도 크지 않을 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늘 내일 10억 대주주 물량이 기대하고 있다가 팔지 않았던 물량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그 대주주 물량이 출회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까지만큼은 아닐 거고요. 오늘 일부 나오고 화요일 날은 상당히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장은 내년도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를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은 주간 흐름으로 보면 S&P와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우는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86% 상승했고요. S&P는 0.2% 하락, 나스닥은 1.94%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간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월간 2022년 12월 초 대비로는 S&P는 2.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기준으로 이렇습니다만 11월 1일 기준으로는 낙폭이 훨씬 커지는데요. 왜냐하면 11월 1일 날 세 지수 모두 굉장히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2월에만 4.49% 하락을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로는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고점 대비로는 4%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간으로는 1.29%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산타랠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재미난 기사를 썼는데요. 보통 산타랠리라고 부르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새해 첫 2거래일간의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산타랠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일부터 내년도 이틀간의 장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산타랠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산타랠리라고 해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산타랠리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라서 재밌었습니다. 1950년 이후에 다운존스 마켓 데이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S&P 지수는 50년 이후에 이 기간 동안에 보통은 총 누적해서 78%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상승률은 1.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상승하는 비율이 높으냐 하면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 그 다음에 낮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쉽게 올라간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매수한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쉽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있던 해가 있고 없던 해가 있었는데 이 구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산타랠리가 있던 해는 주가가 평균 그 다음 해에 10.9% 상승했는데 없던 해는 평균 4.1% 그래도 올랐답니다. 왜냐하면 S&P는 연평균으로 하면 꾸준히 올라요. 미국 시장은 좋은 게 지수 투자 가능하죠. ETF 지수 투자. 근데 한국은 어떻다? 안 된다. 한국 안 돼. 왜 안 돼? 물타기가 되잖아. 중국도 안 되더라. 물타기가 되니까 지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스닥이 최고점은 거의 3,000포인트인데 그건 영원히 못 갈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왜? 갈라 하면 물타기 되고 갈라 하면 물타기 되고 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빠진다는 거죠. 2020년도 3월달 저점에서의 시가총액은 900조. 지금의 저점에서 최근 저점에서 시가총액은 거의 1,900조. 코스피 기준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은 지수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은 지수 투자도 괜찮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미국 주간 일정 보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6일 휴장이고요. 27일 날은 연방주택금융처의 주택가격지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렌트비가 달라지고 렌트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지수가 나오고요. 28일에는 리치먼드 연은의 제조업지수, 그 다음에 29일에는 목요일이니까 신규수업 청구자 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일에는 시카고 연은의 PMI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도 지표도 그렇게 많이 발표 안 되고 대체적으로 소강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침체가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고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호응이 많죠. 왜? 내 마음에 부합하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장이 떨어졌으니까요. 정말로 장기간으로 저희들이 경험해보기 힘든 수준의 장기간의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큰 틀로 보면 2021년 1월달 이후로는 계속 우하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째 하락인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올랐습니다만 2년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횡보 정도는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심리가 굉장히 나빠진 거고요. 미국도 1년 내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심리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라서 나쁜 뉴스에는 호응이 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침체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경기 하강하고 기업들이 계속 어려운 경우 침체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금리 수준이 높아서 몇몇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확실한 침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EPS는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면 뭐 침체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개월 2년물 금리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지속적으로 QT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는 당분간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어디까지 올릴지는 봐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뭐 4.75나 4.5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하방의 영향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하방으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구분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하강하는 것과 경기에 위기가 오는 것과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거죠. 경기 위기는 IMF 같은 걸 우리가 경기 위기라고 하잖아요. 2008년도 리만 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 하강이라고 경기 위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하강과 경제 위기, 경기 위기는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IMF 때는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보면 IMF 때라든가 리만 사태 때는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위기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강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는 거. 여러 가지 조건값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기는 뭐냐? 은행이 자빠져야죠. 그렇죠. 지금 은행도 자빠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고 투자해야 하느냐라는 점이죠. 야, 호황이 분명히 올 거야 라고 믿고 투자하는 것, 침체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믿고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투자의 태도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률적으로 옳게 맞았느냐 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더 믿지 마라. 잘 안 맞더라. 그리고 투자 결과가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결국 똑똑하신 분들의 예상이 대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합리화됩니다. 나중에 적어 놓으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똑똑하신 분들이 예측했던 것이 틀렸을 경우, 적어놨을 경우 아 내가 틀렸구나라고 인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발전이 있는데,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되면 또 합리가 되거든요. 그럼 계속 쉽게 남탓을 할 수 있지. 계속. 자, 이런 남탓은 투자 실력 증진의 최악의 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를 변호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잘못돼서 그래. 뭔가 잘못돼서 그래. 아, 우리나라는 뭐가 이게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국 자기 문제예요.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 자기 문제거든요. 나중에 투자가 잘 되기 시작하면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위기가 올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인데요. 고민하는 것은 연준이 그러면 위기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 것이냐 여부입니다. 연준이 일부러 은행을 잡아뜨리고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금리 정책을 통해서 일으킬 것이냐. 폴 볼커 때처럼 말이죠. 그럴까요, 과연? 은행이 자빠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까요? 상상이 좀 어렵거든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폴 볼커처럼 연준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야, 근데 진짜 격세지감인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얘네는 비둘기 중에 왕비둘기라도 못할 거야 아마 이랬었는데, 이제는 야, 열심히 하니까, 연준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지금 굉장히 재미난 상황인데, 일단 80년대하고 제일 다른 것은 80년대 볼커가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치고 올라갔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과 함께 경기도 계속 좋았다라는 게 한 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80년대 이후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독일 책방을 통해서 마이클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게 있죠. 라비에르를 통해서 모기지가 채권화되면서 모기지 채권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독일 책방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활성화된 건 80년대부터예요.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채권화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커졌죠. 자, 그때부터 채권이 커지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채권의 시대가 40년간 풍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자, 그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부채가 많다는 건 금리를 볼커 때처럼 한꺼번에 많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서 4%대까지 올렸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됐죠? 침체 수준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30% 이상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금리 올리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과거처럼 20% 볼커 때처럼 그렇게 올린 게 아닌데요. 왜 이렇게 충격을 받을까요?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이번에 이렇게 큰 타격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자기 돈 가지고 100% 가지고 자기 자본 100% 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매제가 1000억 있었으면 1000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1000억 가지고 채권을 사서 그 채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또 채권을 또 담보로 빌려서 또 채권을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 기가 막힌 레버리지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40년 동안 채권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구조적 강세였기 때문에 채권은 무조건 픽스드 인컴이야. 말 그대로 픽스드 인컴, 정해진 이익을 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이익은 따먹고 거기서 나온 파생된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는 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가 올랐어. 어떻게 되죠? 채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리자마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크게 타격을 먹은 것이고,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거야 라고 언급을 했던 6월과 10월 달에 패닉이 왔었던 것이죠. 채권 시장과 주식이 모두 같이 패닉이 왔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연준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 시대에 금리를 올려서 모두를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값은 이거죠. 70년대 같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제목을 인플레이션이요 안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나온 지표들을 보건데 우리는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를 거쳐서 인플레이션이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고용이 굉장히 살아있고 소비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여나 나타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채권 시장이 버티던 채권 시장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거의 10bp씩 금리를 올리면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6월 달에 지금 3.5% 미만까지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렸던 채권 시장이 잘못됐다는 게 한 6월쯤에 판명이 될 것인데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확실히 낮추고 패트릭 카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23년도 인플레이션율이 4% 언더까지 떨어지는 상황들이 온다면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죠. 메리 데일리도 말했고 여러 연준 인사들이 얘기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제 생각엔 3%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픽업하는 진정한 픽업, 즉 하향시키는 것까지 보기에는 기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채권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침체와 그래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걸 인식했다는 게 지난 주말에 채권 시장 흐름이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채 상황과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했을 때 미국 연준이 일부러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리세션과 경기 침체와 경기 위기까지를 도래시킬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 예상이 틀리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상향하면 됩니다.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저희가 그토록 매일같이 미국의 평균 소매 휘발유 판매가, 가솔린 판매가와 그 다음에 주택가격 지수, 중고차 가격, 그 다음에 렌트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이유는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본 바로는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입니다. 소비가 살아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로는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자, 전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로 소비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또 임금 상승률도 마이너스가 나게 된다면 그때는 연준의 피벗이 가까워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의 피벗이 가까울 때 주식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금리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리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상상력을 23년도 상반기에는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의 피벗이
있기 전에 시장은 그것을 가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피벗은 상반기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만 시장은 연준의 피벗의 기미가 있는 그 시점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박스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끊고 2부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더 시간이 있으면요,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 오는 과정에서 재미난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금요일날 종로 시내를 잠깐 나가는데 중국 사람 목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는데 비행기가 만석이었어요. 물론 비행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 저녁 출발 비행기가 만석이었습니다. 예.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팁을 드리고 싶네요. 중국의 리오프닝을 조금 주목해보자. 비행기가 진짜 좋아질 때는 중국 사람들까지 들어오게 되는 시점인데요. 리오프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객으로 둔갑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곳을 투자자는 지금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루어지면 주가는 이미 올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먼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오기 시작했을 때 과연 무슨 쇼핑을 할 것인가? 옛날처럼 마스크팩 쇼핑을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감기약이 제일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12월 26일 월요일 아침을 녹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둡고 화면도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3년도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꼽으러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